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상담 의뢰를 받게 되는 게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공부상 서류들도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자칫하다가 서류를 하나 놓쳐서 잘못 양도를 하게 되면 실제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할 때 자주 반복되는 이러한 실수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많이 상담드렸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실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취득할 당시에 이 주택에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양도할 때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취득할 당시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었냐 안 되어 있었냐가 중요한 거지, 양도할 당시의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이 주택이 비과세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담 의뢰를 주시거든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내가 임대로 준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주세요. 뭐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나는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 주택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굉장히 큰일 나는 문제가 생겨요. 왜? 예를 들면 나는 1가구 1주택인 줄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안 내도 내야 될 세금을 몇 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실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의 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2020년대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 서울에서 임장을 가진다고 지방에 버스를 타고 가서 아파트를 사고 분양권을 사고 막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양도 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분양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라는 규정이 생기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실제 양도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집 하나 파는 거니까 이 집만 세무사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집만 세금 상담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실제 내 다른 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2021년 1월 1일 이후 내가 취득한 분양권은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 주택 양도 시에 다시 한번 분양권의 취득 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뭐냐면, 부동산을 실제로 내가 거래할 때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내가 누군가한테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뭐 복비나 이런 것도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다운계약서 쓰시면 어때요? 라고 유혹을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설명을 들어보신다면 앞으로 절대 다운계약서 못 쓰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 당사자끼리 거짓된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집을 살 때 다운 계약서로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 주택을 팔려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내가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운 계약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생겨버려요. 왜? 법을 어겼잖아요. 다운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라도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다운 계약서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실제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심도 있게 많이 질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뭐냐? 내가 실제 이 집에 이사를 와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을 고치실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뭐 베란다 샷시비 혹은 난방 시설을 교체했는지, 아니면은 방을 확장하셨는지, 뭐 화장실은 어떻게 수리를 하셨는지, 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려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나중에 주택을 샀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이 주택을 샀던 취득가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주택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리를 한 내역들 또한 세금을 계산할 때 합산해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발생시킨 모든 비용들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큰 금액들, 뭐 예를 들면 샷시비라든지 아니면 뭐 난방시설 교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양도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사고 내가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견적서를 꼭 취득한 서류, 등기권리증에 같이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우리의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들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